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습하면서 이란 수 하늘에 기름비가 내렸습니다. 공격 대상의 민간 시설로도 번지는 가운데 식수 공급에 필수적인 시설까지 피해를 본 이란은 미국이 주둔한 걸프국을 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까만 연기 구름이 온 하늘을 집어삼킵니다. 트럭은 온통 그을렸고 건물을 둘러싼 울타리 곳곳 불길이 타오릅니다. 현지 시간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의 석유 저장 시설들을 폭격했습니다. اولش این کنار رو زدن دیگه بنزین سرازیر شد به سمت مناطق مسکونی دیگه یعنی اینجا هر 탱크 폭발로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왔고 테헤란 상공에 짙은 잿빛이 들이우면서 검은 기름비가 내렸습니다. 이란 외무부 측은 이번 공격이 민간인을 상대로 의도적인 화학전을 벌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이스파한 지역의 감마선 조사 살균 시설도 공습 피해를 봤다고 알렸는데 주변에서 방사능 오염이 관측되진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에도 공격을 이어가면서 레바논에서만 4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전쟁의 범위가 민간 시설로도 번지는 상황 속에 이란에선 담수화 시설이 공격을 받으면서 마을 30곳의 식수 공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란은 바레인에 주둔하는 미군의 공격으로 보고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을 향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직 휴전을 논의할 땐 아니라며 지상전을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은 비밀이 아니라면서 러시아가 이란을 여러 경로로 돕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숨진 미군이 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미국은 이란 민간인들에게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쟁 후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외교관들의 철수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배럴당 $100도 돌파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란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결국 하락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가 심리적 저항선인 배럴당 $100 선을 뚫었습니다.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모두 전장보다 10% 넘게 뛰었는데 특히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0를 넘긴 건 약 4년 만입니다. 이란 공습에 직면한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하면서 공급 불안이 유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이란이 국제 에너지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쿠웨이트는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예방적으로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에선 주요 유전 3곳의 생산량이 70%나 줄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생산량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 유가가 평화를 위한 아주 작은 대가라며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면 급락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 장관도 유가 급등 문제가 늦어도 몇 주 안에 풀릴 거라며 휘발유 값이 머지않아 갤런당 $3 아래로 다시 내려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미국이 이란의 공격 능력을 저하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이 곧 정상화할 거라며 세계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아랍에미리트 예인선이 미사일을 맞고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ما تنگه هرمز نبستیم. به طور طبیعی بسته شده. کسی نمیتونه عبور کنه چون مرتب در حال درگیری در اونجا وجوده. اینا به قایق‌های ما حمله میکنن. ما مجبوریم به اونها حمله کنیم.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전화해 해협 봉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 만류에도 이란은 배럴당 $200가 넘는 유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게임을 계속하라며 경고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이란이 최고 지도자에 미국이 반대해온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를 선출함에 따라 중동 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은닉한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 특수부대를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동 상황,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전해진 소식들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아들이죠. 모즈타바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강경 노선으로 계속해서 가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즈타바는 이미 선출됐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요. 예. 공식 발표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놀랄 만한 소식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왜 발표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있었죠. 모즈타바가 뭐 암살을 두려워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라는 소리도 있었고요. 한간에 또 뭐 부상을 당해서 안 나온다는 소리도 있었고 여러 얘기가 있었고 아마도 뭐 안에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모즈타바로 결정이 난 것이 아닌 어떤 뭐 토론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뭐 결국에는 모즈타바로 나왔고요. 모즈타바는 뭐 강경파로 분류되어 왔고 지금 특히나 지금 자기 아버지도 현재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 훨씬 더 강경 노선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콕 집어서 안 된다고 말한 이 모즈타바가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전쟁은 더 길어지는 건가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이스라엘 쪽 반응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는데 물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적을 이제 불분명하게 한다, 계속 말을 바꾼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체제를 교체하겠다까지 얘기를 예. 나왔다가 지금 상당히 누그러진 반응이 얼마 전까지 나왔었죠. 이를테면 신정 체제까지도 인정할 것이고 종교 지도자가 뭐 인정할 수도 있다. 대신 자신의 어떤 요구 조건을 받는 사람, 온건한 지도자를 내세워라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체제 교체보다는 체제 내 변화, 지도자 변화, 즉 베네수엘라 모델을 선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으로 니콜라스 마두로라는 사람을 축출하고서 부통령이었던 델시 네.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을 앉혀서 미국의 관리할 수 있는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베네수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모스타바는 지금 이란판 다시 니콜라스 마두로가 출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반기지 않는 인물이면 분명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모스타바가 지금 현재 권력의 공백이었는데 이것을 이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또 이스라엘까지도 모스타바의 최고 지도자 등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으로 대응을 할지 그걸 계속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즈타바에 대해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모즈타바가 그동안 마쿠에서 그림자 실세 역할을 해왔다라고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왔고 어떤 지위,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모스타바는 공식적인 직책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직책이 있는 건 아니고 아버지 곁에서 이제 권력을 휘두르었다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소위 말해서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이슬람 법률학자인데 높은 급의 법률학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이런 이슬람의 그 이란의 이슬람 그 학자들 같은 경우 뭐 아야톨라라는 칭호를 받는 네. 경우가 많은데요. 아야톨라급까지는 되지 않는 그런 중간급의 법률학자라 보시면 되겠고 대신 이제 혁명수비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끌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아마 이제 전문가 회의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단독 후보는 아니었겠지만요. 혁명수비대가 아마도 민은 후보, 옹립한 후보에 가까웠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주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 혁명 이후에 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제 반동 분자라고 할 수 있는 혁명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몰수해서 그것을 만든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1989년도에 만든 건데 하메네이 때 만든 건데 예. 그 재산이 아마 지금 뭐 천문학적인 재산이 있을 거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아마도 지금 모스타바가 관리했던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까요. 최고 지도자의 금고로서 이제 자신이 또 소유하게 될 텐데 뭐 추측만 할 뿐이지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있다고도 하죠. 뭐 부동산이라든가 비자금이라든가 검은 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모스타바가 계속 관리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느끼는 건 아마도 처음에는 이제 전문가 회의라는 이슬람 율법학자들의 회의에 의해서 뽑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종교적인 지식이라든가 학식, 어떤 학문적 정통성 이런 걸 좀 많이 따지고 했어야 되는데 예. 정치적 입김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서 모스타바가 당선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발표까지 난 것으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란 신정 체제에서 세습은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예. 특히 하메네이도 과거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것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측근을 통해 밝힌 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 세습에 대한 내부 반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일단 그 하메네이가 내 아들은 안 된다. 예. 아니면 뭐 모스타바가 어떤 유언장을 보고 불태웠다. 여러 이야기들이 네.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선 이걸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란 내 분위기만 보자면 지난 1월 달만 해도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길 바랬는데 우선 체제 안에서
하메네이에 또 하메네이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거고요. 진정으로 보수파라면 예를 들어서 진정으로 혁명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라면 모스타바의 이번 계승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이슬람 혁명,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지지하는 편은 아니지만 혁명 정신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죠. 세습이. 예, 그렇죠. 1979년 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팔레비 왕정을 타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세습을 했다면은 예, 혁명 정신에 상당히 어긋나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이란에 진짜 보수라면은 보수고 혁명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라면 모주타바에 전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공식 발표까지 늦어졌던 데에도 이 안에서도 아마도 많은 좀 논쟁이 있지 않았을까 뭐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혁명 수비대가 뭐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고 자신들이 뭐 결사옹위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고 과연 그럼 모주타바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많이 지금 현재 뭐 통신망이라든가 중원 집권 체제가 많이 좀 붕괴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란을 현재 전시 상태에서 이끌어 나갈지 그 리더십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표를 이란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겠습니까? 이란 국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를테면 뭐 하메네이를 좋아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절차라든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환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뭐 정부 쪽에서 동원한 사람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제 타도를 외쳤던 사람들한테는 모스타바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 시위 때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런 구호가 많이 외쳤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근데 이번에 벌써 모스타바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테헤란 거주지에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저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예, 많은 또 이란 국민들이 바라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모주타바 안 된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모두 죽는다. 이런 섬뜩한 경고도 날린 바 있는데 이런 트럼프의 압박이 결과적으로 통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통하지 않았고요. 이를테면 이제 전에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재 얘기도 했었고 이웃 국가들한테 공격한 거 사과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제스처 같은 걸 취했는데 아마도 지도부 안에서 총대를 메고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강경파들에게 오히려 더 역공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입장이 많이 바뀌고 이제 다시 공격이 시작되기도 했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아직까지는 이란 지도부 안에는 뭐 똘똘 뭉쳐서 하나의 의견이란 보기 힘들지만 모주타바를 비롯한 강경파가 조금 더 강한 입김을 내고 있다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스라엘 모사드를 비롯해서 여러 정보기관 CIA도 있지만 아마 무슨 작전 같은 걸 펼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근데 모주타바도 현재 아버지에 대한 장례식도 해야 되겠죠. 하메네이에 대한 장례식도 해야 되고 뭐 최고 지도자다 보니까 뭐 기도를 한다든가 대표로 나와서 아니 뭐 사람들 앞에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습니다. 공개석상에 나오기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발언까지 했으니까요. 한번 모스타바에 대해서 한번 트럼프라든가 뭐 이스라엘 쪽 뭐 반응 아니면 발언 같은 것들도 한번 어떤 식으로 행동이 옮겨질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의 대통령 페제시키안 대통령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앞서 중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고 주변국들에 대해서 사과의 입장까지 내비쳤는데 강경파들의 압박 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그라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됐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란에서의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향력이 애초부터 현저히 적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 사태에서 유독 더 적은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봐야겠습니까? 애초부터 적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직접 우리가 손으로 뽑는 대통령, 그러니까 직선제로 뽑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해왔던 겁니다. 지난 10몇 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기대를 해왔죠. 개혁파라고 좀 분류되는 사람들을 뽑으면 좀 나라가 바뀌지 않을까 계속 뽑았는데 계속 좌절돼 왔었고요.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그 전에 대통령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새로운 대선이 열리면서 당선된 사람이었는데 투표율도 최저로 당선됐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인기도 없었고요. 원래부터 대통령 권한이 적습니다. 군 통수권 자체가 최고 지도자, 정규군뿐만 아니라 혁명수비대가 최고 지도자가 갖고 있는 거였고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중재를 얘기했을 때만 해도 3인 임시 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대행을 원래는 맡고 있었지만 그 대행 기간 동안에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혁명수비대라든가 정규군 같은 것에서 반발이 일어났던 걸 봤을 때 역시나 이란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뭐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한번 다시금 증명한 어떤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전쟁에서 이란 작전을 두고 뭐 광인 작전, 미치 광이 작전이란 분석이 나오던데 이 작전이
하메네이가 생전에 수립한 작전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이란의 구상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란의 구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말처럼 광인 작전이라고 해서 막 확전을 벌이면서 무분별한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인 주변 국가에 타격을 예. 가하는 작전도 광인 작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하메네이가 살아있을 때 수립했던 작전이면 분명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를테면 이스라엘 정보부라든가 미국에 의해서 이란의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참수당하는, 그러니까 암살당하는 사건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 핵 과학자들도 그렇고요. 뭐 틈만 나면은 뭐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라든가 혁명수비대 내 해외 작전 뭐 군 사령관 같은 사람들이 암살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드론에 의해서 죽은 사람. 그래서 이란에서는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럼 중앙 명령 체계가 없더라도 어떤 군 통제를 하기 위해서 명령이 없더라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지역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자신의 권한을 이임해서 그 사람들이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재량을 준 어떤 그런 작전이 있습니다. 이제 모자이크 교리라고 하는데요. 예.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란의 공군력이라든가 통신 같은 것들이 완전히 지금 붕괴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별 사령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드론이라든가 좀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테헤란 중앙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 사령관에 의한 어떤 독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인 작전으로 원래 세웠던 작전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뭐 예. 효과적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건 분산된 어떤 명령 체계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이런 작전 같은 게 전개된다고도 볼 수 있고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구상을 이어나갈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 그렇다면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만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텐데 언급해 주셨어요. 참수작전. 네. 실제로 모즈타바에게까지 이 작전이 시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높다고 보십니까? 네,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메네이도 설마 사람들이 많이 했었고 하메네이가 네. 뭐 벙커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뭐 하겠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찾아내서 했듯이 제가 봤을 때는 모스타바도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굴을 드러내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지도자라면 지금의 어떤 애도기관이고 하면 대표로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예. 자신의 지지자들 결집을 위해서라도. 근데 지금 도저히 좀 얼굴이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서 지금 선출되었다고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체제 안에서는 어떤 지도자로 받아할 준비가 됐다고 했지만 일단 모스타바에 불만을 갖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더 강경합니다. 아예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 신정치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뭐 참수작전을 계획을 하겠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쪽이 훨씬 더 강경하고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란의 구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 모즈타바도 그걸 알기 때문에 대중에 좀 쉽게 나서지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스타바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상을 당했다는 설도 있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스타바가 좀 빨리 나와서 저도 어떤 발언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란의 방향이 뭐 강경 방향으로 갈 것으로 지금 많이들 예측을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 같은 경우는 한번 모스타바의 발언을 들어봐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모즈타바가 갑자기 좀 미국과 협상에 나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아주 없다고 뭐 0%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부친상을 당한 상태고 본인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부친뿐만 아니라 뭐 아내와 자식까지 뭐 죽었다는 예.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좀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런 결단을 낼 수 있겠는가 뭐 힘들긴 하겠지만 뭐 아주 아니긴 하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저는 혁명수비대가 그렇게 충성심이 높고 강경하다고 하지만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이렇게 옹립이 된 사람이고 혁명수비대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혁명수비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 게 혁명수비대가 그만큼 뭐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부분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뭐 석유를 밀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미국이 용인을 해준다면 예.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용인을 해준다면 물론 절대 물러설 수 없는 방향이고 변할 가능성 상당히 낮지만 그럴 경우에 오히려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모스타바를 어떻게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 체제, 집단 체제 이건 물론 가능성이 물론 낮은 얘기지만 그렇게 전환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런 가능성도 아주 뭐 0%까지 없지는 않다. 한번 제가 한번 그런 가능성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이란이 숨긴 고농축 우라늄 회수 작전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단계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고농축 우라늄 회수를
일단은 이 작전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핵 협상을 했었죠. 3차에 걸쳐서도 계속했었고, 뭐 작년에도 계속했다가 이제 결렬이 되고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이 핵 농축 주권을 국토 안에서 갖느냐 안 갖느냐 문제였고, 문제가 뭐냐면 60%까지 농축한 고농축 우라늄이 대략 400kg에서 450kg가 이란 안에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왜가 문제가 되냐면 9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핵무기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근데 60%까지 농축을 할 경우에는 원심 분리기를 조금 돌리면 뭐 수주 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이란이 갖고 있는 분량이 최고로 잡았을 때 450kg까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략 핵폭탄을 만든다고 할 경우에는 뭐 11개까지도 최대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 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협상할 때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제시를 했었죠. 제재를 먼저 미국이 해제를 해주면 우리가 이것을 제3국으로 반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60%의 비율을 뭐 희석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뭐 보관할 수 있다 감시를 받겠다고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하여튼 이란 영토에서 빼내는 게 목적일 겁니다. 네. 언제든지 이란이 핵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선택으로 나온 것이 뭐 지금 82 공수부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82 공수부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 없이 즉각 투입이 가능한 그런 부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작전 같은 걸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전선에서 뭐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란의 정규군과 뭐 교전을 벌이기보다는 이러한 특수 작전 같은 것 한 지점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를테면은 뭐 450kg 뭐 60%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다면 그 후보군으로서 아마 이 지상군 파견할 때 이 특수부대가 지금 거론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작전은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60% 고농축 우라늄 450kg의 행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제거하거나 이란이 손 쓰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작전에 대한 보도가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작전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네. 여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특수부대가 투입해서 어떠한 작전을 성공했을 때 그 이후에 이런 작전에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이 봤지만 이렇게 작전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보도가 나왔으면 이란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졌다. 혹은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이야기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선 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메네이가 암살 당했을 때도 암살 당한 다음에 소식을 저희가 들었지 뭐 네. 암살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작전도 지금 어떻게 할지 뻔히 아는 내용이겠죠.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고 이란 측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뭐 미국이 작년에 폭격을 한 핵시설 밑에 지하에 잠겨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다가 제가 봤을 땐 그 행방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밀 작전을 하려면 철저히 비밀하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상군에 일부러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 보면은 이란을 다시 한번 협상장으로 불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내놓거나 아니면 희석을 시키라는 그렇게 협상용 카드로서 어떻게 보면 수사로서 이런 조금 좀 강력한 발언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동 내 기름 전쟁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타격함에 따라서 현재 이란에는 기름비가 내리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좀 상당히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이 화학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다시피 네. 이게 그 유류 저장고에 해당되는 테헤란 시설을 일단 공습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퍼지면서 이렇게 퍼지는 이유가 이 테헤란 시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수로가 있는데요. 기름을 따라서 불 붙은 기름이 지금 배수로를 따라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뭐 거의 뭐 불바다 같은 이제 모양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가 내렸는데 당연히 이제 기름과 섞이면서 이제 검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테헤란 자체가 이렇게 공기가 좋은 도시가 아닌데다가 네. 지금 이러한 엄청난 화재 사고까지 났으니까 상당히 공기가 지금 안 좋은 상태겠죠. 검은 연기도 나고 그래서 이것을 뭐 화학 공격이라고 이란 측에서는 지금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일단 화학 공격은 아니고요. 예, 유류 저장고 폭격에 의한 어떤 부작용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미국 쪽에서는 이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쪽이 지금 폭격한 거라는 식으로 지금 책임을 이스라엘 쪽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뭐 직접적으로 화학 공격을 직접적으로 했다고 보진 않겠지만 분명 이건 뭐 테헤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라든가 환경에는 물론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은 뭐 분명해 보이고요. 하지만 화학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군사 시설이 아니라 이렇게 민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이 확대된다는 건
전쟁이 또 다른 변곡점을 사실 맞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란 역시도 담수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주변국들 입장에서도 이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혹은 이란이 의도한 것처럼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바레인 같은 경우가 담수 시설이 이제 폭격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담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서 뭐 식수로 쓴다거나 네. 이제 농업 용수로 쓰기 위한 그런 용도겠죠. 바레인이라든가 이런 많은 걸프 국가들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뭐 강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닷물을 이제 걸러서 민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곳을 이제 이란이 타격을 함으로써 이제 바레인을 비롯한 또 다른 국가들도 이런 공격을 받게 되면 상당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걸프 지역들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그 전만 해도 뭐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이 타격을 했던 범위가 핵시설, 군사시설, 뭐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이었다면 이번에 이제 테헤란, 뭐 민간인 지역을 뭐 직접적으로 공격한 건 아니지만 어떤 테헤란 시내 중심부까지 지금 공격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이런 극단적인 작전을 계속 펴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걸프 지역도 상당히 지금 고통스럽지만 네. 지금 뭐 오늘 그 호르무즈 해협 같은 거 지금 계속 봉쇄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란도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도 물도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식료품을 수입을 해야 되고 이란 같은 경우도 이런 공격을 할수록 지금 안 좋은 것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걸프 이쪽 지역에 이제 불안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란 측이 계속 키우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생필품 같은 것 공급에서 이란도 역시나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식량이 자급이 되지 않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특히나 작년에 그 가뭄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농작물이 제대로 수확이 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처음에 말했던 뭐 광인 작전 같이 네. 이렇게 걸프 지역에 대한 뭐 같이 파괴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바레인 걸프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란 자체에게도 상당한 이란의 어떤 국민들, 그러니까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생활고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점이라서 이런 공격은 좀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네. 이란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면 네. 그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낮은 거 아닌가요?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이란이 기대하는 것은 그런 장기화되는 가능성을 이제 장기화를 하면서 그 원망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위기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 전쟁을 네. 먼저 시작한 미국 책임으로 좀 돌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들도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자충수거든요. 본인들도 네. 힘든 건데요. 결국에는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계속해서 뭐 유가가 예. 100달러를 넘었다는 얘기까지 배럴당 뭐 100달러를 넘었다는 얘기도 나올 건데 이것에 대한 원망은 어떻게 보면 이란에 대한 원망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원망으로 또 많이 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왜 전쟁을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었냐?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전쟁을 안 했더라면 이란이 핵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그랬으면 전 세계가 더 위험해졌을 것이다. 뭐 유가가 좀 오르는 것은 뭐 적은 비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광인 작전을 통해서 담수화 시설 이런 작전 같은 경우는 이것은 하여튼 걸프 국가들과 이란 모두에게 진짜 불행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국제 유가 급등에 승자는 러시아다라는 네.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웃돈 주고 거래하는 일이 실제로 늘고 있다는데 이 와중에 러시아가 이란에 군사 협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성 정보 같은 거를 정확하게 뭐 이란이 타격을 할 수 있도록 뭐 광인 작전이라서 드론을 막 무분별하게 날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정확하게 타격하는 지점도 있는데 아마도 그런 것을 러시아가 위성 정보라 같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미 뭐 이란과 러시아는 친한 관계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란이 샤헤드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해주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 이제 친러 국가라고 이란은 이제 분류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생각지도 않게 지금 러시아가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약간 현재 사실상 봉쇄된 상태에서 걸프 국가들이 지금 생산을 제대로 하지 뭐 감산을 하는 상태고요. 생산을 하더라도 빠져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어떻게 보면 국제 제재 때문에 제대로 석유가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윗돈을 주고 좀 사야 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오히려 이것은 러시아한테는 이제 어부지리의 득을 얻게 되는 지금 얻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상당히 역설적인 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함으로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석유라든가 가스 수입의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유리해질 것이 지금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도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근데 반대로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예, 유럽 국가들과 미국 같은 경우는 나토 회원국인데 우크라이나를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게 도움을 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좀 러시아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 하지만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 국가들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모순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란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은 비밀이 아니다. 많은 경로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전황을 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 이란은 전황, 그러니까 전세를 넓혀가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러시아라는 부분, 앞서 협력하고 있다, 그간에 친하게 지냈다, 이 부분은 알고는 있었지만 콕 집어서 러시아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네. 전쟁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의 이런 구도, 의식한 하나의 작전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또 이제 러시아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죠. 예. 이란 쪽에서 이란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확전을 시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적을 너무 많이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효과적으로 아주 확전을 잘하고 있다 하지만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특별히 얘기하자면 이제 키프로스를 공격해서 영국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방어 위주긴 하지만 영국까지 지금 참전하게 만들었고 걸프 국가를 공격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 프랑스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프랑스도 여기에 지금 들어오게끔 지금 만들고 있고 일단 참전까지는 아니지만 유럽 국가들이 여기 들어오게 만들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튀르키예까지 공격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는 또 나토 회원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반이란으로 어떻게 보면 결집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뭔가 오히려 미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미국을 좀 비판해주길 바랬는데 이란은 오히려 이란에 반대하는 전선이 오히려 생기기 있기 때문에 이란 스스로는 자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가 혼자가 아니다. 친러 국가인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고 러시아가 내 뒤에서 그래도 지켜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물밑으로 여러 국가들이 중재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는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러시아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출구 전략을 위해서 나중에라도 할 때 아마 러시아를 조금 더 이란은 조금 더 밀착하지 않을까. 비공개라도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전쟁에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 그 걸프 국가들, 예. 걸프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할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우선 계속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도 참전하겠다고 오보도 나기도 했었죠. 아랍에미리트가 이런 이제 오보로 밝혀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접적인 참전은 아직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격을 하지도 않고 미군 기지가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참전을 한다면 이란의 공격 대응 수위도 반격 수위도 훨씬 더 세질 것처럼 느껴지고요. 굳이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대신해서 전쟁을 해주고 있고 자신도 그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손에 어떻게 보면 피를 묻혀가면서 직접 이란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거나 직접 전투로서 참여할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 군사 작전이라든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떤 비밀이 밝혀질 수 있겠죠. 알고 봤더니 아랍에미리트가 어떠한 작전에서 참여했다더라. 이런 얘기는 훗날 어떻게 보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공개적으로 이러한 걸프 국가들이 참전하는 것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뭐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변곡점이라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주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계속 영구적으로 전쟁할 수 있다고 얘기도 했고요. 이란도 최소 6개월은 우리가 전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 체제가 이제 출범이 할 텐데요.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떤 노선을 펴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개전하고 나서 60일 이내에는 또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복잡한 과정도 있고 해서 우선 장기전으로 가기 전에 끝날 만한 어떤 요인들은 꽤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어떤 국내적 요인도 있고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가 완전히 지금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좀 전쟁을 계속 치르기는 제가 봤을 때 힘든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선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충분히 강경파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떤 대응을 나서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변수는 미국 내 여론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그 미국 사상자가 오늘도 늘어났으니까요. 부담도 갖겠지만 저는 한번 이란이 어느 정도 지금 드론이라든가 아직 숨겨놨다고 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초음속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번 그것에 따라서 아마도 단기전이냐 장기전이냐 이런 좀
그 기간이 좀 결정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상황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란 최고 지도자의 미국이 반대하는 하메네이의 차남이죠. 모즈타바가 선출됐습니다. 강경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이란 전쟁 길어질 걸로도 전망이 됩니다. 네, 한편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안녕하십니까? 자, 하메네이 후계자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것으로 공식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확정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번에는 확정인 것 이제 같습니다. 확정인 것 같아요. 예, 확정입니다.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시점에 이렇게 발표가 된 그런 이유 먼저 짚어볼까요? 시점은 이제 뭐 지난 주부터 계속 모즈타바가 됐는데 암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한다는 보도가 계속 있었고요. 예.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요. 또 다른 보도는 아직 완전하게 선출이 안 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거를 해서 이번에 확실히 무자타바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선출이 됐다고 공표를 했고요. 최고 지도자가 없는 권력 공백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란도 역시 빨리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쨌든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빨리 선출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사실 모즈타바가 선출이 됐다라는 것은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 앞으로 좀 국제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무자타바가 지금 들리는 보도들을 보시면 아버지보다 더 강경하다. 그러니까요. 아버지보다 더 강경하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무자타바가 원래 그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혁명수비대나 아니면 혁명수비대를 바치고 있는 민병대, 즉 바세지를 실제로 반정부 시위에 투입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초강경 진압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큼 강경한지를 여기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자타바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사실상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과 미국은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되든 간에 우리는 제거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추가적인 모자타바 제거 작전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 그래요? 예, 성공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은 88명의 전문가 회의에서 최고 지도자 선출을 하려는 그 건물을 공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 그 건물에 사람이 없어서 사망자는 없지만 계속해서 지금 추가적인 최고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가 없이 공백 상태에서 이란의 수뇌부를 흔들어서 전쟁 수행을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미국과 이란의 작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즈타바가 확정적으로 후계자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한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가 유언에서 세습은 안 된다. 네. 모즈타바 후계자로 임명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는데 결국은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임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란 내에서는 지금 이슬람혁명 수비대의 그런 권력이 좀 센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 지금 아버지 유언에 따르면 내 아들은 안 된다라는 그 유언을 남겼는데 또 어떤 보도를 보시면 그 유언장을 태웠다는 얘기도 있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럼 혁명수비대가 왜 그런 무자타바를 계속 밀고 있냐. 예. 왜냐하면 서로가 오래전부터 같이 활동을 해왔어요. 거의 뭐 지도자격으로 혁명수비대를 이끌어왔던 사람이 무자타바이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병대 세력 바세지를 이끌어왔던 조직 인물이 바로 무자타바이기 때문에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좀 더 강경한 인물이 최고 지도자가 돼야지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인물 이런 인물이 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로서는 처음부터 무자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했고 계속해서 아마 전문가 회의를 선거를 할 때도 유무원의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무자타바를 뽑아라. 왜냐하면 첫 번째 선거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혁명 수비대와 함께 가는 인물이 지금 최고 지도자에 선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좀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동 상황이 고조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오늘 또 속보에 따르면 배럴당 $100 돌파했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전쟁 10일 만에 국제 유가 $100 예상한 부분이었습니까, 박사님? 예, 경제적으로는 지금 악재가 한꺼번에 다 겹치고 있는 이런 모양새죠. 쿠웨이트 세계 5위, 6위의 산유국이 드디어 이제 감산을 결정을 했다 발표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오래되니까 배로 실어낼 수가 없는데 이 원유라는 것은 저장고가 없으면 땅에 버려놓을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저장고가 만땅이 됐다 한 거 그만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심각하다. 그래서 쿠웨이트, UAE 등이 감산을 했다. 이 얘기는 원유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상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카타르 석유상은 $150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우울한 전망까지 낸 적이 있고요. 예. 특히 이란 혁명 수비대 이 IRGC 같은 곳에서는 $200까지 올리겠다라고 아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비한다면 아직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때 $60였던 이 원유가 $100를 넘었다. 한때 WTI가 $111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쟁이 10일, 11일 넘어가면서 금융시장도 본격적으로 그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가능성 한번 더 볼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사실 그 국제 유가는요. 전쟁 나기 전만 하더라도 공급이 수요를 하루 생산량 기준으로 1,000만 배럴 이상 공급 초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안심하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베네수엘라 원유라든지 미국의 비축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면 한 4주 전쟁해도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번은 전쟁 양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란이 아주 작심하고 그 걸프만 국가에 있는 미군을 치는 척하면서 네. 옆에 있는 수니 국가들, 예를 들면 쿠웨이트 또는 카타르, 바레인의 정유 시설도 살짝 지금 손을 대고 있고 네. 또 호르무즈 봉쇄도요. 그동안에 수차 호르무즈 봉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강력하게 봉쇄된 적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 보험 운송 업계에서요. 이것을 테크니컬 봉쇄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요. 그 얘기는 이렇게 테크니컬 봉쇄가 되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고는 보험금 안 준다. 이런 그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수요일부터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배가 들어가고 싶어도 선주들 입장에서 그 엄청난 부담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물리적 봉쇄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금융, 경제적으로는 이미 완전 봉쇄가 됐다. 그런데 지금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메네이 차남이 등장한다든지 예. 또 각종 지금 전쟁이 더 확전될 그런 조짐들이 나면서 지금 세계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100가 넘어선 것이 2022년 7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골드만삭스는 $150까지도 이야기했고 뭐 $200까지도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도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역대 그 국제 유가 원유 WTI 기준으로 역사적 걸어온 길을 보면요. 가장 높았던 게 2008년에 1,470.8달러까지 올라갔더랬습니다. 네. 그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고 또 글로벌 이 코로나 19 때는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미 과거에 한번 돌파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150달러 전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3차 오일 쇼크가 오는 거 아닌가 사실 그 대목을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걱정을 합니다. 예. 1차 오일 쇼크가 1973년 제4차 중동전 때 왔는데요. 그때는 1년 사이에 국제 유가가 485% 올랐습니다. 지금 $60니까 $100라는 얘기는 아직도
10%도 안 오른 거잖아요. 충분히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다. 78년, 79년에 제2차 오일 쇼크, 그 당시 호메이니 혁명 때는 약 300% 올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플랜 B, 플랜 C를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러시아 원유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봉쇄가 당해서 지금 팔지 못하고 제외해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러시아 원유 제재를 지금 단계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풀었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것을 완전히 풀 수도 있다 이럽니다.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국제 유가를 일정 기간은 좀 거꾸로 다시 하락시킬 수도 있는, 아무튼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하기보다는 플랜 B, 플랜 C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은 교수님께는 사실 지금 이런 유가 상황까지 생기게 된다면 뭐 이란 혁명 수비대는 석유 시설 걸프국에 대해서 뭐 보복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 상황인데 과연 주변 걸프국들이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곤란한 처지에 있죠.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군사력이 없어서 대응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훌륭한 수준의 공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이제 더 악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섣불리 이란을 건드렸다가 이란이 이제 뭐 아부다비 쪽에 일부 아주 약간 시설들을 공격했지만 마음 먹고 아부다비의 어마어마한 정유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사우디의 아람코를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공격한다면 이 상황은 또 걷잡을 수 없이 뭐 자국 즉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경제도 큰 일이지만 전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 지금 뭐 최근에 오보도 있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란을 최초로 타격을 했다. 그다음에 카타르가 지난주에는 또 카타르가 공격했다는 오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걸프 국가들 상당히 지금 격양돼 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뭐 이란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네. 공략할 거다 이렇게도 얘기는 합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 좀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언제 그러면 핵 위기를 제거할지, 여기서 핵 위기를 제거한다는 말은 사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450kg의 6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지금 회수를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자, 이거를 회수를 하려면 지금 특수부대를 투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과연 회수 작전이 성공할지 그 여부도 잘 모르는 것이고 또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 그리고 언제 본인이 원하는 뭐 핵 위협이 제거될지 아무것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은 상당히 좀 무책임한 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국제 유가가 이렇게 치솟으면서 당연히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크게나 타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8% 넘게 폭락하면서 또 한 번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서킷은 회로, 브레이크는 부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정상 회로를 파괴시켜버린다. 일시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두꺼비 집에 전기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워낙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일단은 닥치고 이유 불문하고 좀 거래를 끊어보자. 그래서 8% 장중에 가격의 변동이 있으면 서킷 브레이크를 발동을 하는데 이게 우리 정권시장 생기고 나서 서킷 브레이크 발동된 게 아주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예.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벌써 지난주에 한번 발동됐지 않습니까? 그쵸. 또 발동이 된 겁니다. 아침에 장 개장하자마자 사이드카 발동했죠. 그래서 경고가 나왔는데 보통은 사이드카 발동되면 좀 정신을 차려서 수습을 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도 주가가 더 떨어졌단 말이죠. 그만큼 공포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변동성이 제일 심했잖아요. 자, 오늘은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예. 일본이 우리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대목 그동안에는 우리 코스피가 워낙 발작적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어떤 공포 또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려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적 불안감보다 한국의 공포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일본 도쿄 시장에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 대목도 오늘 좀 굉장히 주목할 사항인데 이것은 적어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호르무즈 봉쇄에 따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호르무즈에서 오는 지금 석유, 호르무즈를 경유하는 석유는요. 절대 물량 면에서는 그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숫자 비교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한국, 일본, 또 인도, 중국, 태국, 대만인데요. 이게 전체 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일본과 한국이 제일 높아요. 바로 오늘 일본과 한국의 주가가 동시에 하락한 것은 호르무즈 쇼크가 생각보다도 더 커질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전 세계 금융계로도 좀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얘기하시죠. 지금 지난주를 보면 지난주에 20% 정도 코스피 떨어졌다고 바로 다음날 10% 반등했잖아요. 그런 사례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 B2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이런 B2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세계 경제 거시 지표 비교적 양호하거든요. 성장률도 좋고 또 금리는 낮아지고 있고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딱 하나 중동 시장에서 원유 문제만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상황이 좀 개선된다든지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조짐을 보이면 다시 본연으로 돌아와서 우리 세계 경제 펀다멘탈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가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국제 유가 불안상도 종래에 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를 하루에도 몇 차례 지금 크게 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한다 또는 200달러를 돌파한다. 그렇게 되면 1차, 2차 오일 쇼크 때와 같은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률 둔화하면 이게 경제학에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연준도 미국 재무부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가만 오르면 금리를 높이면 돼요. 또 고용이 나쁘면 금리를 낮추면 되는데 물가가 나빠지고 고용도 나빠지고 두 개 다 나빠지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그러나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틀 폭락했다가 그 다음 날 급반등을 했죠. 이런 현상이 또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V자형, 이번에는 V란 말은 가고 이제 W형, 급격히 내려갔다가 급격히 올라가고 계속해서 요동치는 그런 형태도 올 수 있는데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대목에서 B2가 많은 거 이거 조금 불안합니다. 예. 주식을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있으면 이런 변동성에 좀 담대한 마음으로 견디면서 주가 떨어질 때 오히려 사고 또 주가가 올랐을 때 팔고 이래서 이 흐름을 탈 수가 있는데 빚으로 온 돈은 강제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주가가 오히려 내릴 때 대대적으로 강제 반대 매매를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B2는 정말 이런 급등락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쟁 상황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리고 출구 전략을 어디로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4주 얘기했다가 6주 얘기했다가 네.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어떤 출구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예. 네, 일단 뭐 하고 있는 정책, 추진 중인 정책들을 보시면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4주와 6주를 목표로 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떤 이란과의 어떤 돌파구가 없다면 사실 기본적으로 4주와 6주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전쟁이 중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란이 여기서 손을 들고 나오거나 항복을 하거나 해야 전쟁을 중단할 수 있는데
혹은 뭐 중재를 해서 협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협상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4주와 6주는 갈 것 같고 이란 쪽에서는 우리는 뭐 4주, 6주뿐만 아니라 6개월도 버틸 수 있다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좀 과장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란도 전쟁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 사용하는 무기들을 보시면 계속 아껴가며 절약하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효과를 높이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사실 전쟁이 언제 끝날까 출구 전략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4주나 6주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들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계획한 작전 기간이 끝났을 쯤 그때쯤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란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요. 4주 정도 되는 그 이후에 한 번은 그런 고비가 아니면 기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네. 사실 이번 전쟁의 시작도 그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굉장히 강하게 때렸고 네. 이란도 주요 시설들이 좀 많이 타격을 입었고 하메네이가 바로 축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 전쟁이 이렇게 올해 이란 입장에서 계속 갖고 가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는 되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예. 전쟁을 오래 하면 물량적으로 무기 면에서 압도적으로 미국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이렇게 계속해서 얻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약체잖아요. 이란에서는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전쟁을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 이란이 할 수 있는 거는 무너지지 않고 두 다리를 서서 꿋꿋이 버티면 자기들이 이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때리고 또 때려도 이란은 항복하지 않고 이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가 그냥 미국이 제풀에 지쳐서 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우리는 성공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에 지금 이란은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이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앞서고 있지만 이란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미국도 조금 초조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란 외무장관이 완전히 종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우겠다라면서 러시아가 자신을 돕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돕고 있는 건가요? 네, 최근 보도를 보시면 러시아가 미국 전략 자산의 좌표, 인공위성 사진 좌표를 이란에게 건네주고 이란은 정확히 그 좌표를 때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러시아가 계속 이란을 도와주는 거 용인하지 않겠다 또 이 얘기를 했고 러시아는 이미 또 이런 좌표 말고도 이란에 러시아산 무기를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왔고 사실상 이란과 친한 국가들 중국, 러시아, 뭐 북한도 친합니다만 어쨌든 이 전쟁 전후로 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 물자를 댄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전략 자산에 대한 아주 깨끗한 좌표, 인공위성 사진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란을 계속 도와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전쟁이 좀 확산돼가고 있는 양상에서 지상전에 투입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쿠르드족 대신 미군이 지상전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네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 제8위 공수사단 투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상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예. 특수부대를 아주 소수의 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작전하겠다는 거거든요. 지상전까지는 아니지만 네, 특수부대. 네. 뭐 지상전을 하려면 정규군 지상군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려면 탱크도 들어와야 돼. 다양한 물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지상군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짧게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아주 걱정해왔던 그런 지상군 투입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어쨌든 특수군이 들어가게 되면 작전을 수행하다가 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추가적인 또 특수부대를 또 넣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이 수행되게 되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불똥이 튈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면 계속해서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우려되는 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전의 목적은 이스파한 지금 핵시설에 있는 450kg의 6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지금 미국은 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60% 농축된 거를 전쟁 기간에 90%를 올리면 11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 핵물질을 반드시 회수한다는 게 지금 목표인데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게 잘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그런데 이란에서 어느 정도 좀 쉽게 말하면 항복을 좀 해야 그것이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이 좀 길어지는 양상으로 가면 국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입장에서 환율도 생각하게 되고 유가도 생각하게 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전 세계적인 그런 경제적 흐름을 좀 계속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1기 때보다 훨씬 낮아져 있단 말이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고민이 굉장히 클 텐데요. 트럼프는 지금 경제 정책에서 성부수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폭탄도 터뜨렸고 또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해외 투자도 유치하고 큰 틀에서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다만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경제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이게 관세를 때리면 세금을 더 걷는 거니까 누구한 세금을 걷더라도 결과 물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약 1년여 동안 이 관세 물가 폭탄을 트럼프의 마법으로 완전히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트럼프는 역시 대단하다. 왜냐하면 관세 폭탄을 그렇게 때려놓고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 마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원유입니다. 자, 트럼프가 셰일가스 생산을 대량으로 하고 또 베네수엘라에 마두로만 잡아온 게 아니라 거기에 원유 채굴권, 수출권 다 환수해 오고 또 미국의 지금 원유 비축량이 7억 배럴 이상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 바람에 바로 원유 공급량이 수요보다도 더 높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안심까지는 안 하지만 빨리 전쟁을 끝내면 물가에 큰 충격을 안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또 이란의 공격이 이 원유 때리는 거로 가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흔들리면요.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거에서 최고의 악재는 물가입니다. 생활고 지금 미국에 그러잖아도 어포더빌리티라 해서 생활복 감당을 못하겠다 하는 그 불만이 최고로 높은데 요게 한 서너 달 더 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지지율이 확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인 트럼프의 적어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전쟁 그렇게 오래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가 때문이라도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기름값이 일주일 만에 400원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도 이 대통령도 앞서서 지금 비상경제점검회 열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었거든요.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며 필요하다면 100조 원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리나라 기름값 오르는 것은 조금 좀 신기하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주유소에서 팔리고 있는 휘발유나 경유 모두 2월 28일 날 중동에서 포승이 울리기 전에 이미 사와서 여기서 가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가로는 60달러 또는 그 이하로 사왔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뭐 거기서 가격을 국제 유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요. 그 나라의 국내 유가 반영 속도가 이렇게 빠른 나라는 한국이 단연 1등이에요. 역시 쇼트트랙을 잘하는 한국, 순간 대응력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요. 그러니까 공급자 독점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정유사가 엄청나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낮은 것을 주유소에서 가져오고 또 소비자들도 조금 더 낮은 곳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정유사가 몇 개 안 되고 주유소도 지역마다 거의 독점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올렸다. 상당히 빨리 올렸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하면 최고 가격 지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난 주말 휴일 날은 조금 상승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평균 유가로 하면 2,000원은 돌파하지 않은 상태인데, 근데 문제는 지금 밤사이에 쿠웨이트, 바레인 등이 감산을 하고 또 이란의 새로운 강경 하메이니 차남이 등장하면서 국제 유가가 더 올랐단 말이죠. 지금 뉴욕 선물 시장에서 약 2시간 전부터 국제 유가가 치솟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달러 돌파했고 한때 111달러까지 갔다. 그럼 하루 전에 91달러였던 게 111달러까지 갔다. 이게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바로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비상경제 대책을 하면서 약 100조 원 정도를 지금 그 긴급 살포하는 그런 준비, 자금 공급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펀다멘탈이과는 무관하게 금융 불안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100조 원을 조기 투입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 당장에 투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투입의 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또 어떤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문제는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네. 그 이런 과연 100조만으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플랜 B, 플랜 C 계속해서 지금 변화하는 중동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유가는 계속 치솟을 텐데 우려되는 건 일단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는 배럴당 200달러 유가 감당할 수 있다면 계속해라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전략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이 혁명 수비대 전략은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우리는 이 전쟁을 지역 전쟁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주변 걸프 지역을 확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민간 시설도 공격을 했고요. 자, 이렇게 확전을 시키면서 그리고 걸프 국가들에 있는 유전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좀 때리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의 공포감을 만드는 거죠. 조장을 해서 심리를 악화시켜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먹혀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뭐 200달러까지 얘기는 하고 있으나 저희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또 항공모함 한 대가 더 부시 항공모함이 지금 중동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요. 예. 자, 이런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이나 다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한 대를 더 배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제 지금 세계 경제 충격을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서 세계 경제 충격을 좀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다만 사실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계속 난타전으로 가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걸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했다면 네. 유럽 국가는 지금 어떤 생각들 하고 있을까요? 네, 유럽 국가는 지금 사실 처음에 그렇게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일방적인 전쟁이었고 굳이 우리가 참전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란 외교부 차관이 만약 유럽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공격한다면 유럽도 우리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어마어마한 또 경고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초반에는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독일은 적극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을 맞추고 있고요. 영국도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프랑스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이 원하는 어떤 군사 기지들 사용들을 조금 불허하면서 유럽은 나뉘는 것 같아요. 독일, 영국은 조금씩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을 맞춰가지만 이태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스페인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런 최고 지도자의 무스타바가 선출됐다라는 속보도 있었고 관련해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